조선 중엽 한양으로 향하던 한 젊은 선비가 길가 느티나무 아래에서 허름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단 3마디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노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그 3마디가 무엇이었기에 이 선비의 목숨을 3번이나 구할 수 있었을까요? 옛날 옛적 조선 중엽의 일이라 전해집니다. 경상도 진주고을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에 선비 집안의 아들 윤성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을 버들골이라 불렀는데 개울 옆으로 버드나무들이 늘어서 있어 봄이면 연두빛 가지가 물에 들이우고 여름이면 그늘이 짙어 피서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윤성한의 집은 그 버들골에서도 제일 안쪽 조그만 사랑채 하나와 안채, 그리고 작은 마당이 전부인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담장은 흙으로 쌓았고 지붕은 초가였으나 집 앞마당에는 박씨 마님이 정성스레 가꾼 봉숭아와 채송화가 해마다 피어났습니다. 윤성아의 아버지 윤진사는 마을에서 훈장 노릇을 하던 분이셨습니다. 학식은 있으나 벼슬길에는 운이 없어 과거를 3번 보고 3번 모두 고배를 마시셨습니다. 그 실망이 가슴에 맺혀 오셨는지 아니면 몸이 원래 약하셨던 것인지 윤진사는 아들 윤성아가 20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아야, 나는 끝내 못다 이룬 꿈이 있구나. 내가 그 뜻을 이어다오. 그러나 억지로는 하지 말거라. 하늘의 때가 있느니라. 윤성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더욱 열심히 글을 읽었습니다. 형제도 없이 홀어머니 박씨 마님과 단둘이 사는 살림이었으나 두 모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어렵지 않게 지냈습니다. 박씨 마님은 길쌈을 하고 텃밭을 가꾸어 생계를 이었고 윤성아는 인근 양반가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약간의 삭슬 받으며 생활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윤성아는 25이 되었습니다. 이번 식년시, 즉 나라에서 3년마다 치르는 과거 시험의 날짜가 가까워지자 윤성아의 마음은 새벽빛처럼 맑아졌습니다. 올해는 기어코 해내리라. 3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22에, 두 번째는 23에 보았으나 2번 모두 낙방하였습니다. 낙방할 때마다 어머니 앞에 서는 것이 한없이 부끄러웠으나 박씨 마님은 한 번도 아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괜찮다. 다음에 또 보면 되느니라. 그 한마디가 윤성아에게는 천금 같은 위로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모아둔 돈과 밭, 한 떼기를 팔아 마련한 돈을 합쳐 노잣돈 보따리를 내어 놓으셨습니다. 성아야, 이것이 어미가 해줄 수 있는 전부다. 부족하거든 아끼고 넉넉하거든 나누어라. 윤성아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반드시 기쁜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니. 다음 날 새벽,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윤성아는 짐을 꾸렸습니다. 책 2권, 붓과 벼루, 갈아입을 옷 1벌, 그리고 어머니가 챙겨주신 말린 밥과 고추장 조금. 등에 짐을 지고 집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박씨 마님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두 손을 모으고 빌고 또 비셨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제 자식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머들고를 나서는 아침길은 서늘하고 조용하였습니다. 산 위로 서서히 해가 오르며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개울가 버드나무들은 이슬을 머금고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새들이 짹짹거리고 멀리 마을 어디선가 수탉이 울었습니다. 윤성하는 그 풍경을 한 번 깊이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양까지는 걸어서 열흘이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경상도에서 충청도를 지나고 충청도에서 다시 경기도로 접어들어야 한양이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산을 넘고 냇물을 건너고 좁은 길을 따라 넓은 길로 나오고 다시 굽이진 고개를 타넘어야 하는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첫날은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 저물 무렵 인근 마을에 들어 주막을 찾았습니다. 주르막 안주인이 무뚝뚝하게 방을 내어주었고 윤성하는 된장찌개와 보리밥 한 그릇을 먹고 일찍 잠을 청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다시 짐을 꾸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두 번째 날 오후는 날이 몹시 더웠습니다. 해가 머리 위에서 뜨겁게 내리쬐고 길가의 풀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려 눈 위로 들어오고 등에 진 짐은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윤성하가 큰 길 옆 작은 산길로 접어드니 저 멀리 굵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넓은 그늘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아래서 부는 바람이 멀리서도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윤성하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나무 아래 이미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활처럼 구부러진 노인이 나뭇가지 하나를 무릎에 올려놓고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옷은 무명호토신데 여기저기 기워져 낡아 있었고 신발도 집신이 다 닳아 발이 비죽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에게는 이상하게도 어떤 위험 같은 것이 배어 있었습니다. 함부로 가까이 가기 어려운 기운이랄까, 마치 깊은 산속 고목처럼 오래되고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윤성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이곳에서 쉬고 계십니까? 저도 잠시 그늘에 들어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노인은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그 눈빛이 참으로 맑고 형형하였습니다. 나이로 보면 노안이 와서 흐릿해야 할 눈이건만 오히려 깊은 샘물처럼 투명하고 고요하였습니다. 노인은 윤성하를 한참 바라보더니 짧게 말하였습니다. 안개나. 윤성하는 공손하게 노인 곁에 앉았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니 어깨가 한결 가벼웠습니다. 품에서 물 바가지를 꺼내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노인은 눈을 다시 감은 채 말없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느티나무 잎들이 살랑살랑 소리를 냈습니다. 한참 후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인가? 예, 한양으로 향합니다. 이번 식년시에 응시하러 가는 길이옵니다. 노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 길이라 젊어서 좋구먼.
몇 번째인가? 세 번째이옵니다, 어르신. 세 번째라. 허허. 노인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놀리는 웃음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깊은 웃음이었습니다. 이번엔 붙겠는가? 윤성하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소인도 모르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는 하였으나 하늘의 뜻이 있는 법이니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릴 뿐이옵니다. 노인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산 너머로 구름 한 점이 느릿느릿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린다. 좋은 생각이구먼. 그런데 자네, 내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는가? 예, 어르신. 말씀하십시오. 길을 가다 보면 가끔 지름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큰 길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네. 자네는 어찌 생각하는가? 지름길이 낫겠는가? 큰 길이 낫겠는가? 윤성하는 그 물음이 단순히 길 이야기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하고 천천히 대답하였습니다. 지름길이 빠르기는 하겠지만 익숙지 않은 길에는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낯선 지형에 당황할 수 있으니 느리더라도 큰 길이 나을 때가 많겠지요. 물론 사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잘 대답하였네. 허허. 그러더니 노인은 천천히 무릎을 짚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 삼은 나뭇가지에 몸을 의지하고 느릿느릿 몸을 편 노인은 윤성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만 가야겠네. 그런데 가기 전에 자네한테 한 가지만 말해주고 가지. 예, 어르신.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은 맑은 눈으로 윤성하를 바라보며 또렷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길을 가다 보면 3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네. 그때마다 내 말을 기억하게. 첫째, 밤에 혼자 가지 마시게. 둘째, 아는 체 하지 마시게. 셋째, 서두르지 마시게. 이 3가지만 기억하면 자네 목숨은 물론이고 앞길도 열릴 것이네. 윤성하는 눈을 껌뻑이며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이옵니까? 조금 더 풀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인은 이미 지팡이를 짚으며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윤성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성함이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디 사시는 분이옵니까? 노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 손을 가볍게 들어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느린 걸음으로 길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 없었던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남기지 않고 윤성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 이상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노인이었는데 왜인지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어른처럼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윤성하는 다시 짐을 등에 지고 길을 나서면서 속으로 그 3마디를 반복하였습니다. 밤에 혼자 가지 마시게. 아는 체 하지 마시게. 서두르지 마시게.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냥 일반적인 덕담인지 아니면 정말 무슨 예언 같은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성아는 그 말들을 가볍게 흘려버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길을 한참 더 걸어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작은 마을이 보이고 그 입구에 주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간판도 없이 그냥 새끼줄에 박 하나를 매달아 놓은 소박한 주막이었습니다. 윤성아는 그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이미 몇몇 길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부상 차림의 중년 사내, 농부 같은 늙은이, 그리고 구석 쪽에 젊은 선비 하나가 홀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주막 안주인은 젊은 편이었는데 바쁘게 오가며 밥과 술을 날랐습니다. 윤성아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러자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선비가 눈을 마주치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혹시 한양 가시는 길이요? 나도 과거 길인데 같이 앉아 이야기나 나눠봅시다. 윤성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선비 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선비는 자신을 강희철이라 소개하였습니다. 경상도 다른 고을 출신으로 나이는 23이고 이번이 두 번째 과거 도전이라 하였습니다. 입담이 좋고 쾌활한 성격으로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세 친해지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부 이야기, 고을 이야기, 과거 시험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어느새 저녁 시간이 깊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강희철이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밤 달이 밝다 하더이다. 밤에 걸으면 시원하고 빠르기도 하니 우리 밤길을 걸어 내일 아침 일찍 다음 고을에 닿는 게 어떻겠소? 시간도 아끼고 여비도 아끼고 일석이조 아니겠소? 윤성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의 첫 번째 충고가 떠올랐습니다. 밤에 혼자 가지 마시게. 물론 지금 상황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성아는 그 말이 꼭 혼자만을 지칭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밤길이 위험하다는 뜻 아닐까.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발을 헛디뎌 다칠 수도 있는 것이 밤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의 말 3가지 중 첫 번째가 밤에 혼자 가지 말라는 것이었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강선비, 저는 사양하겠소. 다리도 아프고 오늘은 여기서 푹 쉬었다가 내일 새벽에 일찍 출발하는 게 낫겠소. 강희철은 아쉬워하며 한 번 더 권하였습니다. 혼자 가면 무서운데 같이 가주오. 달도 밝다 하고 고갯길이 그리 험하지도 않다 하더이다. 윤성아는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피곤하여 정말 무리이겠소. 강선비 혼자 가시기 불안하시면 내일 아침 같이 가시는 게 어떻겠소. 강희철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결국 혼자 가겠다며 짐을 챙겼습니다. 괜찮소. 달도 밝고 나는 길 걷는 게 좋으니 혼자라도 가겠소. 한양에서 만납시다. 강희철은 그렇게 주막을 나섰습니다. 윤성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괜히 노인의 말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 아닐까. 그냥 일반적인 조언이었을 텐데 이렇게 굳이 혼자 남아 있어야 하나.
그러나 윤성하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니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성하가 세수를 하고 짐을 챙겨 주막 마당에 나온 것은 해가 막 뜰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막 안 주인이 달려 나와 혀를 차며 말하였습니다. 어젯밤에 고갯길에서 강도가 나타났다 합니다. 길 가던 선비 하나가 당했다고요. 윤성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강선비라 하던가요? 안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여기서 혼자 나간 분 아닙니까? 경상도 선비라 하던데. 윤성하는 부랴부랴 수소문하여 강희철을 찾았습니다. 강희철은 마을 의원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나고 노잣돈을 모두 빼앗겼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윤성하가 들어서자 강희철은 창백한 얼굴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쁜 놈들이 3명이나 달려들었소. 도망치다 발을 삐어 결국 돈 다 내주고 맞기까지 했소. 자네가 함께 오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오. 둘이 같이 갔으면 둘 다 당했을 것이오. 윤성하는 강희철의 손을 잡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 노잣돈에서 조금을 더 꺼내 강희철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으로 치료라도 하고 집에 가시오. 이번 시험은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소. 강희철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소. 자네는 꼭 급제하시오. 윤성하는 강희철을 뒤로 하고 다시 길을 떠나며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노인의 첫 번째 말이 맞았다. 밤에 가지 말라 했으니 둘이라도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가슴이 서늘하면서도 동시에 경건해졌습니다. 사흘을 더 걸어 충청도 땅에 들어섰습니다. 충청도 길은 경상도보다 넓고 평탄한 곳이 많았습니다. 길가에 논이 펼쳐지고 멀리 구릉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풍경이었습니다. 윤성하는 이런저런 마을을 지나고 작은 장터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장날이었던지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리가 오가고 물건 값을 깎는 실랑이가 벌어지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닭이 꼬꼬댁거리고 있었습니다. 윤성하는 장터를 가로질러 가려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장터 한가운데쯤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보니 길 한가운데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이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사내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숨을 씩씩거리며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곁에 중년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며불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인데 저 사람들이 밀쳤소. 어서 의원을 불러오. 그러자 덩치가 크고 얼굴이 붉은 사내가 억울하다는 듯 손을 저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밀치지 않았소. 이 사람이 멀쩡히 걸어가다 갑자기 쓰러진 것이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소. 엉터리로 나를 엮으려 하지 마시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느 편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 있었습니다. 윤성하가 그 상황을 바라보다가 문득 쓰러진 사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 같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서당에 이웃 고을에서 찾아온 선비가 있었는데 그 선비의 아들 얼굴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눈매도 닮은 것 같았습니다. 아는 체를 하려는 마음이 절로 일었습니다. 저 사람을 알지도 모르는데 쓰러져 있으니 도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순간 노인의 두 번째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는 체하지 마시게. 윤성하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상황을 살폈습니다. 구경꾼 중 나이 든 노인 하나가 옆 사람에게 나지막이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 원래 지병이 있어 술 마시면 자주 저러더니만 오늘도 장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쓰러진 것 같소만.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맞장구 쳤습니다. 나도 봤소. 아까 장 어귀에서 막걸리를 연거푸 몇 사발씩 마시더이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였습니다. 저 여인 원래 이런 식으로 돈을 우려낸다는 소문이 있었소. 남편이 쓰러지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책임 물어서 돈을 받아낸다고. 조심하시오. 윤성하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아는 체를 하며 달려들었다가 저 여인의 속임수에 말려들었다면 과거 길에서 엉뚱한 분란에 끼어 돈을 빼앗기거나 관아에까지 불려다닐 뻔했을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얼굴을 잘못 알아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잠깐 스쳐 지나간 사람의 얼굴을 지금도 알아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착각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윤성하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나중에 그 마을을 지나는 길에 들은 말에 의하면 과연 그 여인은 남편의 지병을 이용하여 행인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사기를 쳐왔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져 관아에 잡혀갔다 하였습니다. 노인의 두 번째 말이 또 그를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윤성하는 충청도를 지나 경기도 땅에 들어섰습니다. 경기도로 접어드니 한양이 가까워진 느낌이 확실히 났습니다. 길도 넓어지고 오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길과 마을들도 제법 크고 활기찼습니다. 윤성하는 발걸음이 절로 빨라졌습니다. 한양이 코앞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큰 고개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개 아래에 이르니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넓고 완만하게 고개를 돌아가는 큰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산속으로 곧장 올라가는 좁은 지름길이었습니다. 지름길 앞에 나무 조각으로 만든 안내판이 서 있었습니다. 지름길 2시간 거리, 큰 길 반나절 거리. 윤성하는 그 안내판을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시험날이 사흘 뒤였는데 이 고개를 넘으면 하루 이틀이면 한양에 닿을 거리였습니다. 반나절을 아끼면 한양에 도착해서 더 쉬고 더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지름길로 가야겠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찼을 때 바로 그 순간 노인의 세 번째 말이 들렸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게. 윤성하는 한 발을 지름길 쪽으로 내딛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생각하였습니다. 노인의 앞 두 마디가 모두 옳았다. 그렇다면 세 번째도 이유가 있는 것이리라. 아직 사흘이 있다. 반나절 더 걸린다 해도 충분히 시간이 있다. 윤성하는 긴 한숨을 내쉬고 큰 길을 택하였습니다.
완만한 길을 따라 고개를 돌아가는 길은 지루하고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길은 넓고 안전하였습니다. 고개 중턱쯤에서 내려오는 짐꾼 무리를 만났는데 그들이 다급하게 말하였습니다. 저 지름길, 어젯밤 비가 많이 왔더니만 산 중턱에서 흙이 무너졌다 합니다. 아침에 올라갔던 사람 두셋이 길이 막혀 내려오지 못하고 있소. 관아에서 사람을 보내 구조하고 있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다 하더이다. 윤성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만약 서두르는 마음에 지름길을 택했더라면 지금쯤 흙 무너진 산 속에 갇혀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충고까지 그의 목숨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윤성하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눈을 감고 조용히 감사를 올렸습니다. 노인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큰 길을 따라 고개를 넘은 윤성하는 이튿날 오후에 마침내 한양 땅을 밟았습니다. 한양은 과연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넘쳐났고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수레 소리, 사람 소리, 시장 소리가 뒤섞여 귀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경상도 작은 마을 버들골에서 자란 윤성아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여각을 찾아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은 뒤 윤성아는 창가에 앉아 한양의 밤을 내다보았습니다. 시험이 이틀 뒤였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기에 오히려 여유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윤성아는 등잔불 아래 책을 꺼내 조용히 복습하였습니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를 갖고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시험 전날 밤, 윤성아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뒤척이는 마음도 있었으나 노인의 말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이미 3번 그 말들의 힘을 경험하였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고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 윤성아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간단히 먹을 것을 챙겨 시험장으로 향하였습니다. 성균관 앞 시험장에는 이미 수많은 응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 등 각지에서 올라온 선비들이 저마다 긴장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일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일부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긴장을 풀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성아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시험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사서오경의 뜻을 풀이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지가 나눠지자 다른 선비들은 부랴부랴 붓을 들어 빠르게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성아는 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먼저 문제를 천천히 읽고 생각하였습니다. 서두르지 않는다. 충분히 생각한 뒤 붓을 들었습니다. 글씨 한 획 한 획을 정성스럽게 눌러 썼습니다. 중간에 잘못 쓴 부분이 없는지 다시 읽으며 확인하였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옆에 앉았던 선비가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서두르다가 3번째 문제를 거의 빠뜨릴 뻔했소. 윤성아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자신은 3문제 모두 꼼꼼히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시부를 짓는 시험이었습니다. 주어진 운자윤즈에 맞추어 시를 짓는 것이었는데 윤성하는 이 부분을 특히 오래 준비하였습니다. 붓을 들기 전에 먼저 머릿속으로 시의 흐름을 천천히 생각하였습니다. 급하게 쓰다 보면 운율이 어긋나거나 뜻이 어색해지는 법이었습니다. 충분히 생각한 뒤 한 행 한 행을 써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행까지 쓰고 나서 전체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한 군데도 어색한 곳 없이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윤성하는 붓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이 길고 또 길었습니다. 한양 여각에 앉아 아침 저녁으로 한양 거리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며칠 동안 윤성하는 한양의 이곳저곳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저작거리에는 갖가지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비단을 파는 곳, 약재를 파는 곳, 그릇을 파는 곳, 책을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책방 앞에서 윤성하는 오래 발을 멈추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책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가격이 꽤 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언젠가 벼슬을 얻으면 이 책들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리 한편에서는 장님이 점을 쳐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윤성하는 점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잠깐 생겼다가 이내 거두었습니다. 어르신이 이미 필요한 것은 다 말씀해 주셨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방이 붙는 날 아침 윤성하는 이른 시간부터 성균관 앞으로 향하였습니다. 아직 방이 붙지 않았는데도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온 사람, 혼자 온 사람, 멀리서 올라온 지방 사람들이 한데 섞여 웅성거렸습니다. 방이 붙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일제히 밀려들었습니다. 윤성하도 그 물결에 실려 천천히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방에 쓰인 이름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위에서부터 한 줄씩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그리고 마침내 경상도 진주 윤성아. 그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윤성아는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하였습니다. 주위에서는 방을 확인한 사람들이 저마다 탄식을 하거나 기뻐하거나 하였습니다. 낙방한 이들은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고 급제한 이들은 서로 부둥켜 안거나 손을 맞잡고 기뻐하였습니다. 윤성하는 방 앞에 서서 한동안 그 이름 세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상도 진주 윤성아. 그 글자들이 눈물 사이로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조왕신에게 빌었을 어머니, 아들이 돌아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실 어머니, 밭 한 떼기를 팔아 노잣돈을 마련해 주시던 어머니, 윤성하는 방 앞에 서서 가슴 속으로 조용히 울었습니다. 급제 소식은 여각에도 금세 퍼졌습니다. 같이 묵던 지방 선비들이 축하해 주었고 여각 주인도 저녁 밥상을 푸짐하게 차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윤성하는 글을 한 장 썼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소자 급제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빈 공기만 같던 새벽 기도 소리가 소자의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편지를 접어 품에 넣은 윤성아는 창밖에 한양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맑게 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그 노인이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귀한 길은 왔던 길을 그대로 되짚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발걸음이 올 때보다 가볍고 빨랐습니다. 마음이 가뿐하니 몸도 가벼워지는 법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윤성아는 이번 과거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되새겼습니다. 밤길을 따라갔다가 강도를 만난 강희철, 장터에서 속임수에 말려들 뻔했던 자신, 지름길을 택했다면 흙 무너진 산속에 갇혔을 자신, 3번 모두 노인의 말이 자신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미리 알고 그 말을 해주었을까? 윤성아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애쓰다가 결국 단념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이해를 넘는 일들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냥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사흘을 걸어 충청도를 지나고 다시 경상도 땅에 들어섰습니다. 낯선 고을에서 낯선 고을로 걸어가다 보니 어느새 익숙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커다란 가지가 사방으로 뻗은 그 느티나무가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없었습니다. 윤성하는 걸음을 멈추고 나무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나무 아래 서니 한 달 전 노인과 나눴던 대화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안개나 그 짧은 한마디부터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마을 사람이 있어 윤성아는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 이 나무 아래에 자주 앉아 계시던 노인 어른을 혹시 아십니까? 허리가 많이 굽으시고 흰 수염이 길게 내려오시는 분이옵니다. 마을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하더니 말하였습니다. 아, 그 어르신이요. 혼자 사시던 노인 어른이신데 한 달쯤 전에 돌아가셨다 합니다. 윤성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전이라면 딱 자신이 이 나무 아래에서 그 노인을 만난 때였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마을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오래 병환이 있으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꿈에 길 가는 청년 하나를 보았다며 제게 말씀하셨소. 그리고 다음 날 조용히 숨을 거두셨지요. 고을에서 돌을 많이 닦은 분이라는 소문이 있었소. 윤성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꿈에 길 가는 청년을 보았다고. 그리고 다음 날 숨을 거두셨다고. 그 노인이 마지막 힘을 내어 길가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난 노인의 혼이 젊은이 하나를 위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윤성아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느티나무를 향하여 3번 깊이 절을 하였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급제하였습니다. 어르신의 말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살랑이며 나무 잎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 노인이 먼 곳에서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윤성하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는 버들골을 향하여 버들골에 가까워지니 개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에 연두비 가지를 들이우던 버드나무들이 지금은 초록이 짙어져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이르니 어머니가 마침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드신 박씨 마님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얼굴에 빛이 가득하였습니다. 어머니, 급제하였습니다. 박씨 마님은 손에 들고 있던 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밥상은 소박하였으나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빚은 두부와 텃밭에서 뜯은 상추, 그리고 된장찌개 한 뚝배기. 윤성하는 밥을 먹으며 어머니에게 과거 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노인 이야기, 3가지 충고 이야기, 강희철이 강도를 만난 이야기, 장터에서 속임수를 피한 이야기, 지름길을 택하지 않아 살아남은 이야기. 박씨 마님은 조용히 듣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아야,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느니라. 그 노인 어른이 누구이든 조상 어른이든 하늘이 보낸 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따랐다는 것이다. 말을 들어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윤성하는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귀담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벼슬길에 오른 뒤로도 윤성하는 그 3가지 충고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일하며 어두운 상황일 때 혼자 결정을 내리지 않고 여러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는 체 하지 않고 겸손하게 배우려 하였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생각한 뒤 움직였습니다. 그 덕에 크고 작은 화를 피하고 오랜 세월 백성들에게 신뢰받는 관리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윤성하는 이제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제자들이 모여들어 가르침을 청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신 가르침이 무엇이옵니까? 윤성하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귀한 가르침을 주신 분은 책 속의 성인이 아니라 내가 25의 과거 길을 떠나던 날 길가 느티나무 아래 앉아 계시던 허름한 노인 어른이셨느니라. 제자들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옵니까, 스승님? 윤성하는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3마디셨느니라. 첫째, 밤에 혼자 가지 마라. 둘째, 아는 체 하지 마라. 셋째, 서두르지 마라. 제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어찌 그리 대단한 가르침이옵니까? 단순해 보이는데요. 윤성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 그러나 이 3마디가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 살아봐야 알게 된다. 밤에 혼자 가지 마라 함은 어두운 상황일수록
혼자 결정하지 말고 주위를 살피라는 뜻이니라. 세상살이에서 위험이 닥칠 때는 언제나 혼자 서두르는 이가 먼저 당하는 법이다. 아는 체 하지 마라 함은 내가 안다는 생각이 오히려 눈을 가릴 수 있다는 뜻이니라.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고 아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겸손함이 사람을 지켜준다. 서두르지 마라 함은 욕심에 이끌려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발밑에 구덩이를 보지 못한다는 뜻이니라. 느리더라도 바르게 가는 이가 결국 더 멀리 가는 법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제자들도 또 그들의 제자들에게 같은 말을 전하였습니다. 밤에 혼자 가지 마시게. 아는 체 하지 마시게. 서두르지 마시게. 세 마디는 그렇게 조선의 어느 길가 느티나무 아래에서 시작되어 한 사람에서 다음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그 노인이 돌을 닦은 신선이었다 하고 어떤 이는 오래전 억울하게 죽은 어진 선비의 혼이 젊은이를 돕기 위해 나타난 것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냥 오랜 세월을 살며 온갖 풍파를 겪어온 노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지혜를 세상에 남긴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세 마디가 한 젊은이의 목숨을 구하고 인생을 바꾸었으며 그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와 이렇게 또 한 번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평범해 보이는 말 한마디가 나중에 돌이켜보니 참으로 큰 가르침이었던 그런 경험. 혹은 우연히 만난 사람이 건넨 한마디가 어느 순간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런 경험. 어쩌면 우리 삶에도 저마다의 느티나무 아래 노인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흘려듣느냐의 차이가 훗날의 운명을 가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합니다.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